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민재는 손에 든 녹슨 열쇠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게 뭐야? 형. 이 낡은 고철 덩어리가 우리 목이라고. 민호가 옆에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들의 아버지. 엄격한 가부장적 인물인 김태우는 방금 그들에게 오래된 벤을 선물하며 비웃었다. 너희 같은 놈들이 뭘 더 바라겠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두 형제의 가슴을 찔렀다. 민재와 민호. 25세의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닮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민재는 내성적이고 신중했으며 항상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살아왔다. 반면 민호는 낙관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세상의 편견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게이였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밝힌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그들을 부끄러움의 원천으로 여겼고 특히 아버지는 그들의 성정체성을 병이라며 비난했다. 그 낡은 벤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 그들에게 던진 마지막 모욕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그 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민재야. 이건 우리 기회야. 이걸 고쳐서 새 출발을 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너 미쳤어. 이걸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민호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벤의 녹슨 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벤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세상에 던질 메시지야. 그날 밤, 두 형제는 벤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작은 차고를 빌려 작업을 시작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민호의 열정에 끌려 결국 함께 손을 더럽혔다. 그들은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벤을 고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벤의 프레임 일부가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고 녹 아래로 희미한 금빛이 비쳤다. 이게 뭐지? 민재가 손전등을 비추며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마 페인트겠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며칠 후 그들은 벤의 내부 패널을 뜯어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숨이 멎었다. 패널 안쪽에는 순금으로 된 얇은 판이 숨겨져 있었다. 이게 진짜 금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금판을 만지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걸 알았을 리 없어. 이건 우연이야. 아니, 운명이야. 그들은 곧 이 벤이 단순한 고철이 아니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순금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발견은 그들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금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버지가 이 벤을 그들에게 준 이유는 단순한 조롱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 민재는 불안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야. 두 형제는 이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곧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불러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차고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민재는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너무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금의 발견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호는 작업대 위에 놓인 금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야. 우린 이걸로 자유를 찾을 수 있어. 민호는 금을 팔아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린 이 도시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어. 더 이상 아버지의 비난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박수진은 두 형제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아버지와 달리 조용히 그들을 지지해왔다. 그녀는 민재와 민호가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남편의 분노 앞에서 무력했다. 며칠 후 민재는 어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야. 너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가 난지 아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은 너희를 사랑하지만 세상의 눈을 두려워해.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금에 대해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이 비밀은 아직 너무 위험했다. 한편 민호는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비밀 창고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를 빌렸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고 있었다. 차고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최강우였다. 강우는 지역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금의 냄새를 맡고 두 형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우는 어느 날 밤 민호가 창고에 혼자 있을 때 접근했다. 너희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민호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낡은 벤을 고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 벤을 나한테 보여줘. 아니면 내 가족이 곤란해질 거야. 민호는 당황했지만 민재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그는 형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우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민호에게 금의 일부를 넘기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민호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민호는 창고에서 민재를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강우의 협박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야.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 민호는 결국 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재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그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리고 금은 어떻게 안 거야? 두 형제는 그들의 비밀이 새어나간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고 주변의 CCTV를 확인했고, 강우가 며칠 전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민재는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야. 그들은 아버지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태우는 지역의 부유한 사업가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암시장과 얽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들의 비밀을 팔았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민재는 강우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는 민호를 보호하고 싶었다. 강남의 허름한 바에서 강우를 만난 민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우릴 어떻게 아는 거지? 누가 너한테 우리 얘기를 했어? 강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꽤 수다스러운 사람이더라. 특히 술자리에서.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들의 비밀을, 그것도 이런 위험한 사람에게 흘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편, 민호는 금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울 외곽의 은행 금고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금을 옮기는 과정은 위험했다. 강우의 부하들이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금을 옮기려던 순간, 검은 SUV가 차고 앞에 멈춰 섰다. 민호는 재빨리 금을 숨겼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우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혔다. 너희가 그런 삶을 선택했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 배는 그냥 버리려던 거였어.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린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와 민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금을 팔아 새 삶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 비밀을 묻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민호는 단호했다. 우린 이 돈으로 우리 꿈을 이룰 거야. 서울을 떠나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자. 민재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우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강우는 두 형제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3일 안에 금의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가족 전체가 망신을 당할 거야. 민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우리가 왜 저 자식 말에 끌려다녀야 해? 하지만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우린 똑똑하게 해야 해. 저 녀석을 속일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은 가짜 금판을 만들기로 했다. 민호는 예전의 미술 전공 친구인 지훈을 통해 금색 페인트를 구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가짜 금판을 만들었다. 민재는 이 계획이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민호의 자신감에 끌렸다. 우리가 이걸로 강우를 속일 수 있다면 시간을 벌 수 있어. 민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들은 강우와 만남을 잡고 가짜 금판을 건넸다. 강우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속아 넘어갔다. 이제 조용히 사라져.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그의 미소는 불안했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며칠 후, 강우의 부하들이 차고를 습격했다. 그들은 진짜 금을 찾으려 했지만 민호가 이미 금을 은행 금고로 옮긴 뒤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형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다. 엄마, 우린 지금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박수진은 망설이지 않고 두 아들을 위해 나섰다. 그녀는 남편 몰래 그들을 숨겨줄 장소를 마련했다. 너희는 내 아들이야.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그녀의 말은 민재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다. 박수진의 도움으로 민재와 민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피신했다. 그곳은 수진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민박이었다. 잠시나마 안전한 공간에서 두 형제는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재는 어머니의 희생에 미안함을 느꼈다. 우리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리고 우린 이걸로 끝낼 거야. 강우를 막아야 해. 그들은 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금의 일부를 팔아 지역의 엘리베 커뮤니티를 위한 쉼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우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세상에 우리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민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민호의 열정에 점차 설득되었다. 그들은 금의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팔았다.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구입하고 쉼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강우가 그들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었다. 강우는 이번에는 협박 대신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민박 근처에 나타나 두 형제를 위협했다. 너희가 금을 팔았다는 거 알아. 그 돈 내놔.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쩍였다. 민재와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강우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지훈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지훈은 지역의 활동가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강우의 암시장 활동을 폭로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민재는 한편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우린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민재의 편지는 태훈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아들들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들의 용기와 결심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들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변해야 해. 태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았다. 한편 민호와 지훈은 강우의 암시장 활동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우가 불법 거래에 연루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강우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민박을 급습했고 민재와 민호는 간신히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민호는 팔에 상처를 입었다. 민재는 동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 우린 함께야. 이겨낼 거야. 그들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지훈의 도움으로 그들은 강우의 부하 중 한 명을 설득해 내부 정보를 얻었다. 이 정보는 강우를 체포할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마침내 강우를 체포했고 그의 암시장 네트워크는 붕괴되었다. 민재와 민호는 안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들은 쉼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쉼터는 점점 모습을 갖춰갔다. 그들은 이곳을 희망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태우는 여전히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린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희망의 집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은 따뜻한 조명과 환영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민재와 민호는 쉼터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사회의 편견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다. 개관식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태훈이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너희를 보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와 민호는 놀랐지만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태우는 쉼터를 둘러보며 아들들의 노력을 보았다. 너희가 이렇게 큰일을 해낼 줄 몰랐다. 그날 밤 민재와 민호는 쉼터의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말했다. 형. 우리가 이 모든 걸 해냈어. 그 낡은 벤이 우리 인생을 바꿨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린 서로를 바꿨지.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우의 체포로 암시장 네트워크는 약화되었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호는 쉼터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지역 활동가들과 협력해 쉼터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민재는 한편으로 자신의 사랑을 찾고 있었다. 그는 쉼터에서 만난 준서라는 청년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준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 너랑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일 수 있어. 그는 준서에게 속삭였다. 1년 후. 희망의 집은 서울에서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되었다. 민재와 민호는 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의 비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태우는 점점 더 자주 쉼터를 찾았다. 그는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내가 잘못했어. 어느 날, 그는 민재와 민호에게 사과했다. 너희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재와 민호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재는 준서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함께 쉼터를 운영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민호는 자신의 꿈을 찾아 사진작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낡은 벤을 찍은 사진으로 첫 전시회를 열었다. 그 사진은 그들의 여정을 상징했다놓 쓴 겉모습 아래 숨겨진 빛나는 가치를. 마지막으로 민재와 민호는 그 낡은 벤을 쉼터 정원에 전시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투쟁, 사랑,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다. 민호는 벤 위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 가족은 우리를 조롱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희망의 집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민재와 민호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빛나며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